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날 것 같냐 등등 등등. 이게 요거 한번 아, 그리고 뭐 언제 저게 가장 많이 식을 것 같냐 뭐 등등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나중에 이제 그리는 거고 실제로 식혀요. 그 끓인 물을 그러니까 이제 준비물 중에 그 모눈종이라고 그러나요? 그래프 그릴 수 있는 모눈종이도 필요한데 실제로 이렇게 그 데이터를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분 간격으로 100도씨의 물이 식는 거를 쭉 기록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기록을 잘 해요, 이렇게. 1분 재갖고 한 아이가 옆에서 재고 이제 쭉 시켜서 기록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이 그래프에 그리게 하는 거죠. 그래프로 그리면 이제 실제로 이런 그 익스포넨셜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죠. 100% 그렇게 잘 나타나요. 이게 뭐 이렇게 어려운 실험이 아니니까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런 그래프가 나왔으니까 이제 정답이 나온 거죠, 이쪽에. 정답이 나온 건데 이제 그거를 이제 설명하라고 그러죠. 다시 한번 이제 설명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래프가 이제 정답이죠. 그걸 설명하라고 그러면은 설명을 못 하죠, 당연히. 그죠? 이 복잡하게 개념이 없으니까는. 그래서 어, 이게 이제 이건 단순계 모델링이죠. 단순계. 물에 있는 열이 빠져나간다. 거의 애들이 이 개념밖에 없죠. 그죠?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죠. 이 복잡계를 잘 모르면은 이 개념밖에 없지만은 직관적으로 아까 그 정답을 설명할 때처럼 처음에는 격차가 크기 때문에 기울기가 빨리 내려가고 빨리 식고 나중에 격차가 작아질수록 점점 천천히 기울기가 내려간다. 근데 그것만 갖고도 저 그래프가 한 절반 정도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모델을 하나 그려서 이제 또 뭐 논의를 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근데 이게 물리 현상이잖아요. 물리 현상.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이과 쪽 수업이에요. 그래서 열에 대한 개념, 온도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열이라는 것은 이제 에너지죠. 요게 이제 줄이라는 단위가 있어요. 열, 그 줄. 아니면은 칼로리. 요 히트는 줄이라든지 칼로리에 해당되는 개념이고 이 템퍼레처 온도라는 것은 음, 줄이나 칼로리를 평균 낸 개념이에요. 요런 개념은 이제 그 다른 교과 선생님들은 잘 모르실 수가 있죠. 이제 그 과학 선생님들은 요런 그 단위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음, 똑같은 온도지만은 작은 컵 속에 그러니까 똑같은 50도씨의 물이 작은 컵 속에 들어있을 때랑 큰 욕조 속에 들어있을 때 그러니까 욕조 속에 들어있는 그 50도씨의 물이 굉장히 양이 많잖아요. 그때는 그 안에 있는 이 히트 이게 이 양이 많은 거죠. 많은 거죠. 근데 평균 온도는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개념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이 이과 쪽, 그러니까 문과 쪽도 마찬가지. 우리가 저기 그 지난 시간까지 모델링 할 때 그 함수 관계하고 같이 중요한 게 그 단위라고 했죠, 단위. 근데 이 이과 쪽은 이 단위를 더 엄격하게 맞아야 돼요. 그리고 그 물리 현상을 이해할 때 그 단위 갖고 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게 또 쉽지 않아요. 실제로 이제 이런 걸 하려면은 물론 이제 그 사회 쪽의 경제학 시간에 할 때도 그런 단위가 중요하지만은 이게 더 힘들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미국도 이제 그 여기 아까 그 크리에이티브 러닝 익스체인지 거기 보면은 90년대 그 학교 선생님들이 이 개발한 자료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 실수한 게 많아요. 실수한 게 많은 게 아니라 가끔 눈에 띄어요. 이렇게 아무리 그 과학 선생님이 지도를 해도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단위를 잘 못 맞춘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복잡계 사고가 점점 더 발달하는 거죠. 아, 이게 이제 열이 빠져나가는데 열이 빠져나가지만은 온도가 내려가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죠? 열의 개념하고 줄이나 칼로리의 개념하고 온도의 개념은 또 다르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변수를 또 하나 더 설정하고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인과지도 그릴 때 이거 S는 same direction이라는 S예요. 그러니까 이제 양의 인과관계. 그렇죠. 열이 많으면은 온도는 올라가고 열이 적으면은 온도는 떨어지는 거죠. same direction을 가고 이게 플러스 표시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 요런 개념도 아이들한테 하시면서 설명해 줘도 되고 미리 또 알고 있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막 어우 저거 복잡해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런 기본 개념은 갖고 계셔야 돼요. 여기 이제 절량 변수가 있고 유량 변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유량 변수가 있으면은 기본 모델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기본 빌딩 블럭이에요. 뭐 C라고 표시할까요? 이게 기본 모델이에요. 그러니까는 절량 변수로 유량 변수가 흘러 들어가면은 이 유량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이게 영어로 하면 레이트라고 그랬죠. 레이트에 영향을 미치는 이거는 레이시오라고 그랬죠. 이건 레이트예요. 이건 레이시오예요. 그리고 여기에 피드백 루프가 이게 양성 피드백 루프가 됐든 음성 피드백 루프가 됐든 여기에 피드백 루프가 반드시 하나 있어야 돼. 이게 이제 복잡계의 가장 기본적인 빌딩 블락이에요. 이 개념이 있으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복잡해지는 건 뭐예요? 여기에 뭔가가 계속 연결되는 거죠. 이것도 직접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빙글빙글 돌아서 결국은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죠. 아니면은 여기 또 다른 빌딩 블럭이 하나가 있어갖고 이게 뭐 또 막 이쪽으로 막 연결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막 복잡계가 더욱더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학습 자료 이게 뭐 논문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제 그런 순서 이게 이제 저런 개념 없이 이걸 보면은 정리가 잘 안 되죠 머릿속에. 그래서 저런 개념을 가지시고 여기 쿨링 레이트가 왜 갑자기 나왔겠어요? 여기 이제 레이트라고 표시됐지만 이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레이시오예요. 이게 레이트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세임 디렉션으로 이제 쿨링 레이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1분마다 얼마씩 식는다라는 그런 개념. 아직은 그 정확진 않지만은 그런 게 있을 것이다. 있지 않겠느냐. 아니면 아이들한테 이 열이 빠져나가는데 여기에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수가 뭐가 있겠냐. 한번 얘기들 해봐라.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나올 수가 있어요. 아, 이거 식는 비율이 고등학교 정도만 되면 이런 게 나와요. 고등학교 정도만 되면. 아, 뭐 컵에 심지어는 뭐 토론시켜보면 컵의 두께가 다를 수도 있지 않아요? 컵의 종류가 재질이 다를 수도 있지 않아요? 뭐 창문을 열어놨을 수도 있지 않아요?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러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이제 토론을 하면서 이 사이에 전개되는 변수의 종류와 관계를 계속 확산시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여기 룸 템퍼레처라는 또 변수가 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복잡계 사고가 이렇게 확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잡성 사고 훈련시키는 과정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물하고 물의 온도하고 실험실의 온도하고 차이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커피 쿨링의 아주 간단한 복잡계, 제일 간단한 복잡계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량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하나 있어야 되고, 저량 변수에서 나온 게 반드시 유량 변수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변수. 이 피드백 고리가 하나 있으면 이게 이제 복잡계가 드디어 된 거죠. 근데 이거는 제일 간단한 거예요. 제일 간단히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기다가 요걸로 이제 그 인과지도 설명하듯이, 이거 이제 물론 이제 스톡 앤 플로우 다이어그램이지만은 요걸 갖고 인과지도 설명하듯이 보세요. 이 화살표가 그거잖아요. 우리 그 인과지도 혹시 공부하신 분들은 요 수업 시간에 요거 기억날까? 이게 올라가면은 세임 디렉션이니까 얘가 올라간다. 얘가 올라가면은 얘가 어떻게 된다. 얘가 어떻게 된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된다. 그 화살표 표시죠. 이렇게 이제 인과지도 설명하듯이 이제 설명하는 게 아직까지는 이제 요것만 갖고는, 또는 이제 저학년에서는 이걸 이제 그 단위나 함수 관계를 연결할 수 없으니까는 스톡 앤 플로우 다이어그램 갖고도 인과지도를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확산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거는 물을 끓일 때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느냐? 이런 거를 이제 보다 더 이제 또 확산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래 갖고 이제 이런 인과지도로도 설명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요런 그 제일 간단한 형태의, 지금 그거죠. 제일 간단한 형태의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러니까 변수를 한번 보시면은 열이 어떻게 됩니까? 열은, 이 히트는 여기서 빠져나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히트 로스를 적분한 거죠. 그죠? 이거 미적분 관계니까는. 그리고 이니셜 밸류를 95도씨로 했어요. 95도씨. 그리고 유니트는 디그리 셀시우스. 그러니까 섭씨 몇 도. 디그리 셀시우스. 그죠? 이 단위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기는 보시면은 쿨링 팩터. 쿨링 팩터하고 디퍼런스 인 템퍼레처. 그러니까는 물의 온도하고 실험실의 온도의 차이죠. 그러니까 요 변수하고 요 변수를 곱한 걸로 모델링 했어요. 쿨링 팩터라는 건 뭐예요? 요거를 하여튼 0.08로 했네요. 쿨링 팩터는 레이쇼는 보통 단위가 어떻게 됐습니까? 1per minute로 했네요. 1per minute. 히트로스가 단위가, 그렇죠. 당연히 얘를 나눈 거죠. 얘를 나눈 것이고,
여기서 쿨링 팩터는 1분에 0.08씩 식는다. 이거 우리가 그때 그 인구 모델링 할 때 그 뭐예요? 출생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출생률 사망률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쿨링 팩터라고 해놓은 거예요. 1/미니트 이렇게. 그리고 물의 온도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히트. 여기서는 그 그렇죠. 히트를 그냥 저걸로 했네요. 그냥 섭씨 몇 도로 그냥 바로 이렇게 했네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모델링을 했는데 정확하게 그 물리의 어떤 그 단위를 철저히 따져서 모델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모델링을 좀 엉성하게 한 건데 그 아이들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인 게 잘 안 맞아도 이렇게 대충 얼버무려서 모델링 할 수도 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좀 자세히 설명드리는 거예요. 간단한 모델링이지만은. 요거랑 이제 좀 복잡한 거랑 비교해서 보시면 더 그 의미를 아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히트도 단위를 그냥 도씨로 했잖아요. 섭씨 몇 도냐 이렇게. 근데 이게 사실은 단위가 틀린 거죠. 틀린 거지만은 간단한 모델링에서 이렇게 대충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똑같이. 룸 템퍼레처도 그냥 여기 25도씨로 했네. 디그리 셀시우스. 차이도 역시 디그리 셀시우스. 물과 실험실 온도의 차이죠. 이렇게 해서 모델링을 한 다음에 뭘 비교해야 됩니까? 아까 그 그래프를 비교해야겠죠? 이 물의 온도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 다음에 룸 템퍼레처. 이렇게 그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모눈종의 그린 그래프가 나와요. 그럼 이거를 아이들한테 보여주면 아이들이 되게 기뻐하죠. 그죠? 자기네들이 아까 어, 로우 데이터를 만들어 갖고 이게 이제 아주 무슨 실험 같지도 않은 실험이지만은 나름대로 실험의 절차를 아주 요 허접한 범위 내에서 따라서 한 거잖아요. 로우 데이터를 그러니까 측정을 해서 그러니까 가설을 세우고 측정을 해서 로우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거기다가 이 벤심이라는 걸 활용해서 시뮬레이션에서 이 그래프를 만들어냈는데 본인들이 한 거랑 똑같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 아이들이 막 오, 오, 막 그리고 좋아해요. 아, 죄송합니다. 수업 고수님들 앞에서 이걸 이렇게 제가 막 말씀드리는 것 같기도 한데 이거 할 수 없어요. 고다음 거를 또 한번 볼게요. 요거는 조금 더 복잡해졌죠? 여기는 이제 제대로 단위가 됐어요. 아까 그 제일 간단한 모델링에서는 히트 오브 커피가 그냥 몇 도씨로 단위가 되는데 여기 칼로리라고 제대로 단위를 붙였어요. 이게 히트의 단위 칼로리 또는 줄이어야 되거든요. 줄. JOULE 줄. 칼로리를 제대로 됐어요. 그리고 히트 로스 레이트. 여기 레이트도 정확히 표시를 했는데 레이트로 표시를 했고 이걸 적분한 거죠. 그리고 이니셜 밸류. 이니셜 밸류는 만 칼로리다. 칼로리로 했을 때는 이렇게 값이 커져요. 만 칼로리죠. 이니셜 만 칼로리다. 그러니까 뭐 95도 내지 100도실 때 그 칼로리가 한 만 정도 되나 봐요. 그리고 히트로스 레이트는 굉장히 아까보다도 더 많은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서 이제 그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그 히트하고 열하고 그다음에 온도라는 단위의 개념에서는 이 질량이 꼭 관계가 되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히트라는 것은 열이라는 것은 그 컵에 담긴 물, 그다음에 욕조에 담긴 물 전체 속에 들어있는 어떤 그 에너지죠. 에너지는 워크 어빌리티라고 하잖아요. 그 에너지의 양인데 온도라는 것은 그것을 평균한 개념이다. 그래서 이 매스, 커피의 양이라는 변수가 또 들어가야 돼요. 그램, 몇 그램, 몇 그램이다. 그리고 커피 템퍼레이처 보면은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요. 이게 이제 스페시픽 히트가 비열이거든요. 비열. 여기 이과 선생님이 계시네요. 비열 이게 이제 스페시픽 히트 비열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거든요. 비열이 뭐냐면은 어떤 물질 1g을 1도씨 올릴 때 필요한 열량이에요. 그러니까 단위가 이렇게 되죠. 칼로리 퍼 그램 곱하기 몇 도씨. 그러니까는 어떤 물질을 어떤 물질 1g을 1도씨 올릴 때 필요한 열량. 그래서 단위가 캘로리 퍼 그램 곱하기 디그리 셀시우스일 수도 있고 여기 줄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줄 퍼 그램 곱하기 디그리 셀시우스. 그래서 이과 쪽에서 이 모델링 할 때는 그 아이들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단위를 정확히 맞춰야 된다. 아이들 학년 수준이 낮을 때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단위를 대충 하셔도 돼요. 그 물질 중에 비열이 제일 높은 물질이 뭔지 아세요? 물이잖아요. 보통 물의 비열이 1이죠. 1. 줄로 표시했을 때 1이에요. 그러니까 물은 온도가 올라가도 잘 안 뜨거워지잖아요. 식을 때도 잘 안 식고. 근데 철은 비열이 낮아갖고 금방 뜨거워지고 금방 식잖아요. 그러니까 비열이 높다라는 게 바로 그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얼음이 물보다 약간 비열이 높대요. 물의 비율은 1인데 얼음의 비율은 1.000 뭐 1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비열 개념이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을 갖고 요 단위를 또 이제 커피 템퍼레이처가 맞나 이걸 또 확인해 보셔야 돼요. 히트 오브 커피 나누기 그 비열 곱하기 질량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변수 관계를 연결하려면은 이 단위의 개념을 아셔야 되죠. 여기 이제 그 물리학적인 뭐라 그래야 되나 변수들 물리적인 개념 물리적인 변수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이과 쪽에서는 특히 이과 쪽에서는 이 단위를 이 개념에 맞게 정확하게 쓰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ability of coffee cup to release heat. 커피가 커피를 담은 컵이 열을 방출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이제 그 컵에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이게 레이쇼에 해당되는 변수가 여기 여전히 있는 거죠. 이 레이쇼에 이건 레이트고 레이쇼 그 인구 모델리에서 봤을 때 뭐 출생률, 사망률 같은 변수를 여기다 꼭 하나 넣는 거죠. 이렇게 이거를 여기서는 ability of coffee cup to release heat 이거 0.05 1 per minute로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매스 오브 커피 컵에 그 컵 속에 커피가 몇 그램 담겼는가 이게 또 이제 들어간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익숙하신 물리 선생님들은 이게 이제 화학 과목이에요. 물리가 아니라 이게 화학 과목에 해당되는 건데 화학 선생님들은 이런 걸 다루시는 게 어렵지 않으시겠죠.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애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애들 입장에서는 요 단어, 개념 이런 거 익히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쉽지 않을 수가 있고 그걸 갖고 또 이렇게 복잡게 사고를 한다는 게 또 쉽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런 거를 교사의 어떤 그 경험과 전문성으로 잘 풀어나가셔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더 복잡해진 거. 이거는 제가 아까 그 크리에이티브 러닝 익스체인지 요 모델링 세 개는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거, 두 번째 보여드린 거, 지금 보여드리는 거 다 제가 요거는 제가 직접 해본 거예요. 왜냐하면 거긴 다 스텔라로 된 거밖에 없든지 이런 그 모델링한 파일이 없어요. 그냥 설명만 쭉 나와 있고 이제 그림만 나와 있는데 이 정도만 되면은 요게 이제 그 어떤 2000년대 초인가 1990년대에 미국에 있는 모 고등학교 선생님이 모델링한 건데 그 자료에 보면 이 고등학교 선생님이 실수를 했어요. 단위를 잘 못 맞췄어요. 그 선생님도. 미국의 고등학교 선생님도. 뭐 옛날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충분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단위 검사잖아요. 컨트롤 T 하면은 모델링이 제대로 됐냐? 그러면 이렇게 모델링은 오케이 됐어요. 그런데 단위가 제대로 됐냐? 컨트롤 U 해보면은 이렇게 경고가 나와요. 단위가 뭔가 안 맞은 거예요. 단위가 완전히 틀렸으면 이게 에라 이렇게 나와요. 에러. 근데 이건 경고예요. 워닝. 단위가 좀 이상한 데가 있을 수 있다. Unit in equation for breeze 여기 있잖아요. 이 breeze가 뭐예요? 이게 바람이 살짝 부는 거죠. breeze.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이 커피 쿨링 수업을 하다 보면은 이 커피의 온도가 식는 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쭉 얘기해 보라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예를 들어서 커피의 질량, 그다음에 컵의 면적 있잖아요. 컵의 면적, 겉면적. 그다음에 컵 요인. 컵이 뭐 도자기 컵이냐, 플라스틱 컵이냐, 유리컵이냐. 그중에 커피가 식는 동안 실험실의 창문이 열린 대로 바람이 살짝 불어올 수도 있다. 근데 여기서 이 바람이 살짝 불어온 거 이거 단위를 제대로 맞출 수가 있어요. 이걸 단위를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벤심도 좀 이상해 갖고 이게 룩업 함수를 썼네. 룩업 함수를 썼는데 이게 좀 이상하다. 벤심이 이렇게 경고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그래서 한번 이게 한번 볼까요? 브리즈는 이렇게 룩업 함수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바람이 늘 부는 게 아니잖아요. 늘 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모델링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분 단위로 시간 단위를 분으로 해갖고 120분 동안 진행되는 거죠. 120분 동안 진행되고 타임 스텝을 그냥 0.062호로 한 거니까는 바람이 불 때 120분 동안 계속 부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에 잠깐 불어왔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브리즈는 단위를 그냥 단위가 없다. 디멘션리스다. 이렇게 그래서 단위를 그렇게 넣은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실험이 쭉 진행될 때 0분부터 120분 사이에 언제 바람이 불었냐 이거죠. 그래서 이 타임 변수를 집어넣으셔야 돼요. 이 타임 변수 집어넣는 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이거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이걸로 한다고 그랬죠. 섀도우 베리어블 2를 누르셔갖고 왜냐하면 이 타임이라는 것은 여기에 없는 변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여기 모델 세팅할 때 이게 이제 타임 변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타임 스텝이 타임 변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임 변수가 들어가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 그 이과 쪽에서 이게 물리 현상, 화학 현상이나 그다음에 경제학에서 뭐 수요 공급 곡선이 변하는 게 시간축을 따라서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타임 변수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 타임 변수를 넣는 방법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가 우리 모델링 할 때 저기 그 변수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이 모델 세팅할 때 자동으로 들어간 타임 변수거든요. 그것은 이 베리어블, 섀도우 베리어블을 활성화시켜서 여기다 찍으신 다음에 여기 타임을 이렇게 선택하시면은 오케이 하시면은 이렇게 생긴다고 그랬죠.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이제 화살표를 이렇게 연결시키시면 돼요. 이렇게. 이거를 아마 많이 쓰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룩업 함수를 썼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룩업 함수가 어떻게 들어갔어요? 타임이 그러니까 이 자체가 룩업 함수예요. 이거 룩업 함수 하실 때는 이렇게 룩업 함수로 들어오는 변수가 있을 때는 이걸 그냥 보조 변수로 하라고 그랬죠. 여기 타입을 여기 보면 룩업 함수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그질리어로 하시고 타입을 위트 룩업 이렇게 하셔야 돼요. 룩업 함수 설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 방법을 쓰셔야 돼요. 이 타임이라는 변수가 없을 때는 다른 방법 이 자체를 룩업 함수로 걸어 주셔야 돼요. 여기를 오그질리어로 하지 않고 룩업을 그냥 직접 걸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룩업 함수로 들어오는 게 타임이라는 변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룩업 함수에서 이 앞에 거 여기 이제 대괄호 안에 소괄호가 두 개 있는데 이 앞에 거 타임은 0에서 시작해서 120까지 진행된다. 120분까지. 그런데 그것이 이 히트 로스에 영향을 미칠 때는 0 또는 120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0서부터 10 사이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시간이 쭉 흘러갈 때 1 영향을 미치다가 20분 됐을 때 1.91 영향을 미치죠. 나머지는 다 1이에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20분쯤 됐을 때 바람이 살짝 불어왔다는 얘기죠. 1.91. 바람이 살짝 불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많이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렇게 뭐라고 그러냐. 천천히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기법을 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문학 작품 모델링 하실 때나 뭐 햄릿 모델링 해보셔서 그거 복잡한 거 좀 많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요런 기법들을 잘 아셔야 되는 거죠. 우리 그 생물 또는 화학 이런 거 모델링 하실 때도 요런 기법에 익숙해지시려면은 아까 그 뭐예요? 크리에이티브 러닝 익스체인지 사이트 들어가셔서 본인 과목을 그 풀다운 메뉴에서 정한 다음에 뭐 리터레이처라든지 뭐 이렇게 하셔갖고 검색을 하시면은 검색을 하셔갖고 그 자료를 많이 이렇게 다운받아서 읽어보시거나 모델링을 해보시면서 이런 기법들을 익히셔야 되는 거죠. 또는 예를 들어서 뭐 아이들한테 요새는 뭐라 그러죠? 무슨 생활이죠? 아이들한테 이과 과목이 뭐 하여튼 있다고 쳐요. 그럼 과학을 가리키실 때는 과학 과목 검색해서 이제 이런 기법들. 자, 그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서 이제 이걸 처음에 만들었던 그 미국 선생님께서 여기가 단위가 여기 이제 비열이라는 단위가 좀 복잡하거든요. 여기는 아까 전에 모델에서는 이 칼로리로 했죠. 칼로리로 했는데 이건 줄로 했네. 줄로 했을 때는 그러니까 칼로리로 했을 때는 물의 비열이 1 정도였는데 이 단위가 줄이 됐을 때는 이게 한 4.184가 돼요. 그러니까 칼로리하고 줄이 전부 다 그 히트의 단위인데 어떤 단위를 썼느냐에 따라서 좀 양이 조금씩 달라지죠.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면적도 뭐 제곱미터를 썼을 때하고 뭐 제곱 피트, 그러니까는 길이도 센티미터 단위를 썼을 때랑 피트 단위를 썼을 때랑 그게 이제 변환을 해줘야 되듯이 이렇게 변환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왜 4.184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단위에 맞춰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줄로 표시하면 물의 그 비열 스페시픽 히트가 이제 한 4.184 정도 나와요. 그다음에 커피의 양이 500g이다. 500g이고 그러면은 이 모델링에서는 그 컵의 표면적도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잖아요. 컵의 표면적. 근데 이게 컵의 표면적을 여기 보세요. 커피의 질량을 250으로 나눠서 193을 곱한 다음에 44를 더해줬는데 이게 이제 이게 도대체 뭔 얘기냐면은 컵 팩터가 있죠. 컵 팩터. 이게 하여튼 컵의 면적이 아마 이게 컵의 그 제일 윗부분 컵을 하나의 원기둥이라고 봤을 때 제일 위의 면적이고 요게 이제 컵의 그 옆면적이에요. 옆면적. 컵의 옆면적이고 그러면 이제 그 컵에 커피가 가득 담길 수도 있고 한 절반 정도 담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가득 담겼을 때 이 커피의 질량이 250g인데 컵이 절반 정도 담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DMNL 매스 오브 커피가 이게 250일 수도 있고 200일 수도 있고 100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커피가 가득 담겼을 때 그 컵의 전체 표면적하고 커피가 절반 정도 담겼을 때 그 커피의 전체 표면적이 달라지잖아요. 이제 그걸 나타낸 거예요. 이 서피스 에어리어가. 그래서 이제 이게 단위가 꼬여요. 단위가 꼬여갖고 이게 단위가 아까는 이게 컨트롤 U 했을 때 그러니까 워닝이라고 나왔지만은 단위가 꼬이면 이게 에러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단위를 수정하라 이렇게 벤심이 지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이런 게 들어간 거는 뭐냐면은 단위를 맞추려고 막 들어간 거예요. 단위를 맞추려고 이 뭐 1%g 이런 게 막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작업도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 어, 골치 아프시죠? 굳이 이런 거 이렇게 해서 가리켜야 되냐? 근데 이렇게 해서 가리키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는. 그래서 이것도 커피 템퍼레이처랑 해야 되나요? 그다음 룸 템퍼레이처. 그래서 이렇게 누르시면 역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데 아까 그래프하고 약간 여기 쭉 내려가다가 약간 뭐 이렇게 좀 여기서 뭔가 변곡이 약간 생기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산들바람 때문에 그런 거죠. 산들바람 때문에.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히트 로스를 보면 이렇게 산들바람 때문에 원래 히트 로스 곡선이 매끈하게 역시 익스포넨셜하게 내려가야 되는데 도중에 이렇게 변화가 생겨요. 왜냐하면 브리즈가 산들바람이 이렇게 불어온 거죠. 그죠? 20분 됐을 때 산들바람이 이렇게 불어와 갖고 히트 로스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니까는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곡선에 변화가 생기고 그 에너지
컵 속에 있던 에너지가 여기서도 약간 이렇게 변화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줄로 표시할 때는 이게 22만 줄이기 때문에 아까 미세한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대세에 관계없는, 그러니까 산들바람 분 거니까는 산들바람 그 자체하고 자체는 이렇게 크게 변했지만은 미세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컵 팩터는 볼까요? 컵 팩터는 0.0.15라고 했는데 이것도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게 또 복잡해요. 단위 자체가. 디자이어드 이니셜 템퍼레처는 뭐예요? 이거는 처음에 100도씨였다는 건데 그거를 디자이어드 이니셜 템퍼레처라고 표시를 했네요. 네, 그래서 저기 이과 선생님이 별로 안 계신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좀 오래 설명한 거는 이게 구체적인 기법들이 이거는 예를 들어서 교과 수업으로 이렇게 복잡계를 모델링해서 가리킨다면은 그 모델링 대상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기법이 필요하다. 그런 것은 굉장히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익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 가르칠 때도 그렇잖아요. 그냥 이렇게 디지털 방식으로 안 가르치고 아날로그 방식으로 가르칠 때도 수업 스킬은 우리가 한순간에 익혀지는 게 아니잖아요. 1, 2년에 익혀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익혀지는 건데 이 디지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음, 복잡계 모델링 벤심으로 하는 거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많은 선생님들이 이거를 그냥 그럼 저게 그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저 프로그램만 익히면은 되겠구나. 쉽게 생각하시죠, 처음에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고 이것이 특히 아날로그 스킬이 아니라 이 디지털 스킬은 디지털 기기에 자, 그러면 이제 문과 쪽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제 수요 분야하고 그 현실하고 저거는 많이 다르다 이거예요. 아까 그 수요 공급 곡선은 그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서 그 지점에서 가격과 양이 결정되는데 왜 그렇게 결정되는지를 설명을 안 한다 이거죠. 그 이면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스템 다이내믹스 시간에 배운 바에 의하면은 이벤트 밑에는 패턴이 있고 그 패턴 밑에는 구조가 있고 그 구조 밑에는 멘탈 모델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구조를 제대로 설명을 안 한다 이거죠. 아까 그 그래프는 기껏 해봤자 어떤 그 사건과 패턴만 이렇게 조금 약간 보여주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대로 이 수요 공급 곡선이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것을 제대로 가리키려면은 결국은 이 복잡계로 가리키는 수밖에 없다. 그래갖고 이제 그게 제가 이제 올려드린 자료에 여기 이코노믹스라는 자료에 그게 쭉 나와요. 이게 이코노믹 서플라이 앤드 디맨드. 여기 보시면은 이걸 한번 이게 이제 34쪽짜리인데 이게 이제 이 그래프를 갖고 학생들하고 이제 수업하는 그런 과정이 쭉 나옵니다. 자세하게 쭉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요런 데이터 갖고 아이들한테 요런 데이터 갖고 한번 수요 공급 곡선을 그려봐라. 그럼 이제 이렇게 그린다 이거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만나는 요 지점, 이게 이퀄리브리엄 포인트다. 그래서 여기서 가격이 결정되고 양이 결정된다. 이게 옷이 그래서 약 15불 가격으로 일주일에 50
55벌 정도가 팔리는 이제 그런 거다. 그렇게 균형이 맞춰지는데 이 균형이 어떻게 맞춰지는지 이걸 설명할 수가 없죠. 이 그래프만 갖고는. 이 그래프만 갖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이면을 설명하려면 이렇게 복잡계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저 그래프를 설명하려면은 공급 파트, 공급 섹터가 있고 수요 섹터가 있고 가격 섹터가 있는데 이거를 세 섹터를 하나씩 설명하면서 아이들한테 수업을 하라. 그래서 이제 수요 섹터 그리고 요건 이제 스텔라로 그린 거기 때문에 좀 달라요. 벤심하고 모양이 다른데 이렇게 디맨드 섹터를 그리고 그리고 이 디맨드 섹터가 가격 섹터하고 서플라이 섹터랑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또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들 당연히 그 사회 선생님은 아셔야겠죠. 이 인벤토리는 재고죠, 재고. 그러니까 공급하는 쪽에서는 늘 이렇게 재고가 어느 정도 재고를 유지해야 되고 그다음에 쉔먼트는 이게 수출하죠. 창고에 물류 창고에 재고에 적정 재고를 쌓아놨다가 디맨드가 들어오면은 출하를 시키죠. 그러니까는 그 인과관계가 이렇게 연결된다. 그리고 이 기업 그 특히 이 제조업 쪽에서는 이 재고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재고 관리 게임이 그게 뭐예요? 우리 시스템 다이내믹스 그 게임 이름을 뭐라 그러죠? 그게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렇듯이 저기 인벤토리 관리하는 게 굉장히 이게 재고품 관리하는 거랑 연결되고 디맨드는 또 이 가격하고 연결된다.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그려가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도 아까 주어진 자료 있잖아요. 데이터. 이 데이터를 갖고 하는 거죠. 처음에 이 로우 데이터가 아까 있었죠. 이 로우 데이터를 갖고 이렇게 룩업 함수도 만든다. 이렇게 룩업 함수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 서플라이 섹터가 좀 복잡하죠. 재고를 관리할 때 서플라이, 쉔먼트가 있고 인벤토리 레이시오, 뭐 디자이어드 인벤토리, 그다음에 서플라이 프라이스 세줄, 디자이어드 인벤토리 커버리지. 그러니까는 몇 주 동안 팔 재고를 확보하고 있어야 되느냐. 디자이어드 인벤토리 커버리지. 이런 변수들이 다 관여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수요 공급 곡선을 이런 이면에 있는 이 구조 복잡게 없이 이렇게 가리키는 것은 요즘 그 삶과 결합된 교육 또는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가리키는 교육 그다음에 복잡한 문제를 푸는 능력하고는 한참 떨어지는 교육이죠. 요것만 가리킨다는 것은.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구조를 이렇게 복잡계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리켜야 되는데 그거는 이 디지털 툴로 가리킬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인과지도처럼 이렇게 손으로 종이로 그려서 가리킬 수도 있지만은 그건 한계가 있죠.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디지털 툴로 가리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가격 섹터, 프라이스 섹터도 보면은 이게 간단하지 않죠. 프라이스 체인지에도 여기 딜레이가 들어가죠. 딜레이가. 그러니까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바로 변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딜레이가 작용된다. 그래서 이제 완성된 모델이 이제 이거예요. 이거 이제 스텔라로 물론 그린 거죠. 스텔라로 그린 건데 요걸 그대로 벤심으로 옮겨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니셜 프라이스를 뭐 $15로 하고
디자이어드 인벤터리 커버리지. 4주간 팔 재고를 확보해 놓는다. 그리고 프라이스 체인지 딜레이가 무려 15주네요. 가격과 수요 변동을 인식해서 어떤 변화가 가져오기까지 15주가 걸리는 걸로 해라. 그래 놓고서 이제 이거 뭐 질문사항 그런 거예요, 애들이. 수업 시간에 사용할 질문사항. 그리고 이제 여기다 이제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뭐 이제 재고품의 변화는 이렇게 나타난다. 그리고 이제 그 프라이스 체인지가 어떻게 변할 걸로 생각하느냐.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거를 수업 시간에 계속 토론하는 거죠. 아이들하고. 그러면서 복잡성 사고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런 걸 해야 그 시스템 사고에서 말하는 그 뭡니까? 이벤트, 패턴, 구조, 멘탈 모델. 그러니까 이렇게 토론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의 멘탈 모델이 드러나는 거죠. 멘탈 모델. 아이들이 이런 그 수요 공급 곡선에 대해서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아, 그 구조로 모델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갖고 예측하고 그런 과정에서 복잡계를 인식하고 이게 우리가 그 철학적 수준에서 또는 교육학 수준에서 간객관적 인식론을 이야기하면은 그게 막연히 추상적이라고 하고 생각하시고 그게 도대체 뭔지를 잘 이해하기가 힘들었는데 구체적으로는 이런 게 간객관적 인식론을 적용한 수업이에요. 이런 게 말하자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까 그 과제에 대한 정답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은 부록에 그 함수도 다 나와요. 이렇게 함수. 그 변수에 대한 설명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걸 얼마든지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미국은 이미 1990년대부터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개발해서 쓰고 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지루하시겠지만은 한번 좀 보죠. 인벤토리는 재고죠, 재고. 몇 벌의 옷을, 그러니까 셔츠, 몇 벌의 옷을, 어, 몇 벌의 옷이 지금 창고에 있느냐. 이것은 서플라이에서 쉬먼트는 출하라고 그랬죠. 서플라이는 이제 옷을 만들어서 이제 창고에 쌓아놓는 거죠. 그걸 적분한 것이고, 이니셜 밸류는 디자이어드 인벤토리. 디자이어드 인벤토리가 어디에 있죠? 여기 있네요. 디자이어드 인벤토리. 이 보조 변수가 레벨의 이니셜 값으로 들어갈 때는 이렇게 화살표가 흐리게 나온다고 그랬죠. 이 벤심이 알아서 이렇게 흐리게 만들어요. 그럼 쉰먼트는 출하는 그 디맨드 요구한 만큼 출하하는 수요만큼 출하하는 거죠. 일주일에 몇 벌의 옷을 출하하느냐. 그다음에 디맨드는 어, 디맨드 프라이스 쉐줄인데 스텝 함수를 주어졌네. 스텝 함수로 주어졌어요. 디맨드 프라이스 쉐줄은 뭐예요? 요거는 이렇게 룩업 함수로 주어졌네요. 그러니까 수요는 가격에 영향을 받잖아요. 가격이 높아지면은 수요는 줄어들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룩업 함수로 표시를 한 거예요.
룩업 함수 개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룩업 함수로 표시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 프라이스 가격은 change in price. 이거 이제 그 넷플로우 식으로 표시를 했죠. 가격은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화살표가 양방향으로 되어 있는 이 넷플로우 방식으로 이렇게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change in price를 적분한 값이고 이니셜 밸류는 15로 했네요. 그냥 desired price 그것은 effect on price 곱하기 price다. effect on price는 뭐예요?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재고, 그러니까 공급 쪽에서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죠. 그러니까는 보시면은 그렇죠. 공급 쪽에서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고 디맨드는 디맨드는 공급을 통해서 가격에 영향을 미쳐요. 이런 구조가 아까 그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수요 공급 곡선에서는 전혀 나타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오센틱한 그런 교육이 아니죠. 아이들 삶과 결합된 교육이 결코 아니죠. 인벤토리 레이쇼. 그래서 이펙트 온 프라이스는 이렇게 인벤토리 레이쇼에 대한 룩업 함수로 나타낸 거예요. 인벤토리 레이쇼는 또 DMNL, 단위가 DMNL인데 인벤토리를 디자이어드 인벤토리로 나눈 거네요. 바람직한 재고량 분의 인벤토리니까는 그러니까 바람직한 재고량이 만약에 100벌인데 그거보다 작으면은 인벤토리 레이쇼가 작아져 갖고 가격에 영향을 미쳐요.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죠? 디자이어드 인벤토리 커버리지는 4로 잡았네요. 4. 그러니까 4주 동안 팔 재고는 최소한 갖춰 놓는 거죠. 이 사장님은. 프라이스 체인지 딜레이. 아까 15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링을 한다는 건데 이것도 보면은 기본 구조는 어떻게 돼요? 레벨이 있고 레이쇼가 있고 그러니까 레이쇼가 있고 아니야. 레이트 유량 변수 레벨이 있고 레이트 유량 변수가 있고 각 유량 변수에 미치는 그 레이쇼가 있는데 이 레이쇼가 빙글빙글 여기서부터 나와서 빙글빙글 돌아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데 기본 구조는 이거죠. 기본 구조는 이거예요. 이쪽도 보세요. 이쪽도 레벨이 있고 레이쇼가 있는데 결국 돌고 돌아서 이렇게 영향을 피드백 루프가 이렇게 크게 하나가 있고 이렇게 또 어떻게 있어요? 이렇게 또 있는 거죠. 기본 구조는 역시 이제 이거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볼까요? 시뮬레이션을 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수요, 디맨드, 서플라이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아까 그 단순계식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그래프 있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만나서 가격을 결정한다. 결국 이 말밖에 못하는 그 그래프하고 이거는
좀 이렇게 다른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시뮬레이션 하면은 이게 왜 이렇게 나오겠어요? 디맨드하고 서플라이가 이렇게 엇갈리네요. 그죠? 엇갈리면서 이렇게 나가면서 결국은 균형을 맞추는 건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러네. 그렇죠. 파동으로 이렇게 나온다. 이거는 어떻게 돼요? 사람의 머리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벤심이라는 그 디지털 도구를 통해서만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걸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는 좀 어폐가 있고요. 이런 비헤이버 오버타임 그래프를 생각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모델링을 통해서 벤심을 하려고 해서 비로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가격은 또 어떻게 나오나요? 가격까지 하면 좀 이렇게 또 이렇게 나오네요. 가격이 빨간 거. 그러니까 가격이 결국은 17달러 수준의 균형을 맞춰요. 오래 가다 보면은 17달러 이렇게 파동을 이루다가 가격이 이렇게 막 수요 공급 곡선이 막 이렇게 엇갈리면서 파동을 이루다가 결국은 이렇게 맞춰진다. 17달러. 옷 하나에 17달러로 이렇게 수준이 맞춰진다. 재고는 어떻게 변하나요? 재고도 이렇게 굉장히 파동을 이루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벤토리가 보면은 파동이 제일 심하잖아요. 그래서 재고 관리가 어려운 거예요. 이 제조업 사장님은 이거 재고 관리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이게 그래서 비어 게임이 그렇게 흥미진진하게 나오는 거죠. 비어 게임 실제로 해보면 재밌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오늘 교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크로스 커리큘라예요. 그러니까 교과를 가로지르는 크로스 커리큘라고 그 말은 뭐냐면은 교과 지식을 가리키기도 하지만은 그 크로스 커리큘라에 해당되는 컴피턴스 베이스드 러닝이죠. 그러니까 전이가 잘 되는 역량, 전이가 되는 역량. 그게 바로 이제 비판적 사고 능력이라든지 복잡한 문제를 다루는 능력. 기본적으로 그 역량을 가리키는 수업이기 때문에 음, 교과도 되지만은 그 교과를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교과를 가로지르는 그런 지식을 다 같이 갖고 있어야 되죠. 그걸 다 함께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교육개혁 혁신 그 OECD가 2015년에 에듀케이션 컴패스 2030이라는 보고서를 냈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거버넌스 혁신도 하고 교육과정 혁신도 하고 있는데 그 교육과정 혁신이 중요한 게 4가지 영역으로 거기서 제시를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크로스 커리큘라 컴피턴시 베이스드 러닝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 툴이에요. 지금 이 벤신 같은 게. 그러니까는 이거는 제가 오늘 교과라고 설명드렸지만 하나는 커피 쿨링은 화학 교과고 이 서플라이 디맨드 커브는 이건 무슨 교과예요? 뭐 사회 교과인지 경제 교과인지 과목인지 하여튼 거긴데 기본적인 이 개념은 크로스 커리큘라 전이 가능한 역량 기반 학습이니까는 그런 걸 교과를 가로질러서 다 아이들하고 수업을 해야 되는 거죠.